네, 안녕하세요. 복지자원과 서비스 통로로서의 국토공간 인프라 조성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초강의 종합대책이 필요한가 차원에서 인구 구조의 불균형, 그다음에 늘어나는 복지비용, 사회 갈등 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늘 문제를 당하고 현재 문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냄비 정치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대비하는 정치적 도약의 필수적이자 효과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경종이 있었죠. 인구가 우리 한국에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는 현재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고령화가 경제를 늪으로 빠져들게 할 거라는 거. 그리고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바닥나고 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아무도 다루는 사람이 없다. 지적. 그리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에 있고 빈곤층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미 요양시설은 포화돼서 살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되어버린 현실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가족 간병을 위해서 매년 10만 명이 이직을 하고 일과 간병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물색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젊은 세대를 떠맡게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부양을 담아지게 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또 초래할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0년 동안 지금 일본과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고 계신 거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인구로 인한 지진과 같은 쇼크를 맞으리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인구는 지금 현재 860만 명이고, 중요한 것은 장애고령 인구도 이제 오래 사셔서 한 50%가 고령화라고 같이 지금 중복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산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 604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4조 원의 거의 한 30%가 넘게, 이미 3분의 1이 넘게 지금 보건, 복지, 고용에 쓰여지고 있고, 이들이 인구가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내려오는 인구들이 지금 누적이 되니까 이런 경향을 과연 우리 예산이 담아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의료비만 하더라도 노인이 거의 40%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노인 의료비만 보더라도 지금 2060년에는 얼마 전에 국가 총예산하고도 맞먹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세대 간 갈등은 8명이 1명을, 4명이 1명을, 1명이 1명을 부담하는 사회로 가고 있고, 지금 청년에게는 수없이 많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게 저출산 초고령 하라는 짐을 끌고 가는데, 앞으로 지금 세컨 베이비 부모가 나오는 신고령 인구가 1,700만 이 시대에 이렇게 가파른 언덕에 과연 지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초고령 사회에 대한 주거 정책이 중요한가 하면, 주택은 의식과 달리 삶의 터전이고 총체적 건강과 연결돼 있고, 모든 주택의 노부모 거치 문제는 지금 현재 가정에서 앓고 있고 굶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코로나 마스킹 영향으로 눌려져 있지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읽고 제대로 반응하는 정치적 도약에는 필수적이자 효과적인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인구 구조 및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거정책 쇄신의 비전이 필요하다. 우린 참 신기한 사실 나라죠. 코로나 전에는 조기 은퇴, 본인의 노후 걱정, 부모 세대 돌봄 문제가 거의 많은데 모든 모임에 사실은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덮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은퇴하면, 내가 쓰러지게 된다면 등등 이런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고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베이비부모 세대에 1명이 은퇴했을 때, 은퇴하고 나면 그 상황을 한번 보면 수입이 떨어지죠. 그런데 굉장히 오래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의료복지 수요 경비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케어 인력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이고, 중간에 34년에 국가 파산 위기가 경고가 떠 있고, 34년에 55년에는 국민연금 고갈 경고가 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 그다음에 고독사 1위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들도 심각하게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아지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삶터가 잘 준비해 왔느냐 하는 걸 검토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초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점점점 환경의 적응력이 커져가고 다시 또 줄어드는데, 우리의 환경은 어떻게 되어 왔던가, 이걸 원으로 살펴보면 정말 이런
이제 120세 알파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불과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생애 주기의 삶을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펴야 좀 더 사람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획일적인 환경은 이런 인구 구조에 맞게 연약한 측은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왜 국토공간의 인프라인가 하는 것은 국민의 미시적 거시적 삶이 이루어지는 거점 공간이고 이것은 복지의 자원이지만 또 복지가 제공되는 방법을 담는 용기이고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선진국의 오랜 이 실패가 공간적 접근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후주거지 문제가 전부 다 이 문제를 고령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초고령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의 국토 불균형을 보면 지금 인구 감소 시대에 저렇게 암울합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격차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갈수록 지금 소득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그 중간이 굉장히 큰 맨홀이 뚫려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국민 전체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아파트는 점점 그대로 있으면 그 자체가 노인시설, 요양시설과 같은 노인형, 요양형 주택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인터벤션을 해야 할 건가? 그리고 지금 정부가 포용력 있는 커뮤니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관점에서 나온 법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통합 돌봄을 내놨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생 뉴딜을 내고 있죠. 전부 다 이게 말로는 크게 부각을 안 시키지만 아래는 초고령사의 위기라고 하는 폭탄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케어 서비스가 제대로 들어가려면 이전에 삼투 공간적인 것이 재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 공간적인 정비는 주거 커뮤니티와 주택과 주택의 개조와 임대주택과 지원주택과 어떠한 주거 유형들이 인프라 요소로서 갖춰져야 할 건가. 그리고 모든 다양한 부처들에서 사실은 커뮤니티 웰빙을 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거 뭔가 핵심적인 그 정책을 내놨건 모두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해서 처음으로 내놓은 계획이죠. 여기에 이미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에이징 인 플레이스, 액티브 에이징 등등 말은 해놨습니다만 20년 동안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언제, 왜, 어떻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인프라 개념이 그럼 어떻게 바뀌어왔나? 산업사회는 저렇게 고속토목이, 고속도로든 교량 토목이, 신도시에서는 건축이,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서는 커뮤니티가 점점 바꿔오는 거를 생각을 하면 다음 우리의 초고령사회 위기에서 공간 인프라는 반드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대형 환경 스케일에서 물리적이냐 사람이냐를 이렇게 나눠보면 지금 현재 미래에는 동네 중심의 주민 친화형 환경이 우리의 가장 단위적인 스페이스가 되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주거복지는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국토교통부는 하드웨어, 보건복지부는 소프트웨어고 전혀 협력이라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할 수 없었었고 한쪽은 정상화야 한쪽은 시설화의 방향인데 압도적으로 복지부에서 많이 해왔죠. 그래서 주택과 시설이 있다면 시설에서 관할을 해서 시설로 발전하고 이것이 미래에는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주택의 개념으로 가서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동산 문제로 가려진 주거의 본질을 정말로 찾아 나가서 미래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살 수 있고 복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나 사고로 죽지 않으면 자립적 반의존 의존형 노인으로 하다가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998834라고 하는 것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아프고 4일 죽는 게 꿈이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래도록 자립적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법도 사회적 관점이나 개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의존의 상태를 강요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통합과 그다음에 자립의 상태로 강조할 것인가를 모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기는 복지 서비스는 복지와 모든 것이 획일적 고정적 서비스에서 고비용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맞춤형 유동적 서비스면서도 저비용 시스템으로 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도 많은 사회 문제를 스폰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주택이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하려면 통제된 미래에 여기 통제된 요양시설 같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일반 지역사회에서 오래도록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살게 함으로써 사회에 의존하는 인구가 되기까지를 연장을 시킨다고 하면 이 기간이 국민 건강을 자립적으로 살게 하면서 국민 세금을 절감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줄이는 기간이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 한 명에 3,000명, 노인 한 명에 요양시설을 보내면 1,800만 원의 국민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돈이 주고는 정말 모든 고령자의 보살핌, 그다음 무장애 건축을 넘어서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의 거점을 어떻게 잘 심어 놓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인프라 설정의 방향인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촌에서부터 전부 다 주거랑 멀어졌어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이것이 작아지고 주거 환경권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주 반대를 하는 주택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퀄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근처에 있을까 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우리의 삶을 점점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거복지 공간 인프라를 기존 주택의 정비와 사회혁신주택과 커뮤니티 공간과 유니버설 디자인 네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봄으로써 또 이것을 앞으로 법제화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법과 유니버설 디자인 진흥법을 제안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건전한 삶의 인프라를 통해서 삶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우리가 과연 미래 세대로부터 과연 암울한 세대에 살면서 우리를 원망하는 편지를 받을 건지 아니면 정말 그래도 극복을 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을 건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존 주택의 정비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잖아요. 신축 개조가 있는데 이 신축은 굉장히 좋은 정보, 고령층이나 좋은 정보를 디세미네이션 해서 발전시킬 수도 있고 아일랜드처럼 전국의 모든 국민의 주택을 전부 다 유니버설 디자인만 하겠다고 과감히 발표한 이런 어떤 혁신적인 정책에 의해서도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노후주택, 특히 사회 취약계층이 사는 공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전국의 우리나라 노인주택의 상황이고 약 70%가 쇠퇴된 지역들입니다. 이 안에서는 이런 노인들이 서커스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이들이 사는 주거지와 건물과 내부 공간은 이런 상황인데 그냥 언제든지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주택을 개조해 나가고 어떤 개념으로 새로운 주택을 만들어줘야 할 거냐 하는 것은 전체 우리 국가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근육과 근력과 떨어지는 노인들이 오래된 낡은 주택의 비정상적인 건물에 유지관리가 없는 그런 곳에 계속 노출이 된 상황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리고 50% 이상의 노인이 사실은 2개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유병장수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120만 명이 손상 입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80세 이상 손상 입원 환자 50%가 낙상이고 일반 적에 비해서 노인은 10배의 낙상을 합니다. 그래서 낙상으로 인한 한 파트이지만 낙상으로 인한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하면 개인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떨어져 가고 환경이 요구하는 압박 수준은 높고 이 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위로는 주택이 낡아가고 밑에는 거주자가 노화되고 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질 텐데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걸 줄이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방법이 맞춤형 주택, 그러니까 DDS, 그러니까 맞춤형 약물 투약 시스템처럼 우리가 항암을 하면은 약도 많이 투여하고 사람도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정말 작은 양을 딱 거기 필요한 곳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제한된 자원이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고령지나 맞춤형 하우징 케어 서비스이고, 이것을 실제 영월 에서 해봤을 때 300만 원으로 이분이 10년을 살게 하면 1억 8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6년이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성북구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 실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맞춤형으로 개조를 하게 해서 노인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게 한 실증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국가에서 외칠 것만이 아니라 그 돌봄을 하기 위한 공간 자원들, 내 주택 자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합돌봄의 대상을 과연 우리가 얼만큼 주택과 거주자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를 아는가? 모릅니다.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앞으로 주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아갈 거고 수혜자 수도 엄청나게 높아갈 텐데,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올라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4차 혁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일자리 창조하는 방안으로 같이 해서 이걸 줄여나갈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들에서는 현재의 비용으로 만족도도 낮고 수혜자 수도 적은 구조를 국민의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이걸 만족도도 수혜자 수도 늘리면서 같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의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주택개조 집수리가 그냥 저기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고령지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과 교육, 역량기술을 역량 강화를 어떻게 실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회혁신주택입니다. 사회혁신주택은 새로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개발할 게 뭐냐라고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과 지원주택인데요. 이것은 일부 서울시에서 이미 조례로 만들어서 시작은 먼저 했습니다. 어느 것을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운 공급을 하든 앞으로의 모든 주택은 물리적인 자체로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개선을 하더라도 공급을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주택은 우리가 인권은 경시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라 인권은 중시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로 바꾼다는 취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죠. 공동체죠. 그러니까 혼자 고립돼 있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개인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주택은 반드시 생애 셀프케어, 앞으로 국가도 자녀도 내 삶을 담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와 나 이후 공동체가 담당을 하고, 모든 우리가 제공하는 주택은 그분들이 건강과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데 하나 인프라로 작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왔던 어느 모임, 어떤 그 삶의 터전이고 주거 공동체 이슈 중요할 거고요. 한쪽으로는 자율적인 공동체가, 한쪽으로는 사회통합적인 공동체가 되게끔 지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로 LH의 사회혁신주택을 보면 도봉구에 이런 낙후된 환경에 새로운 저런 주택이 들어가고, 위에는 그래서 지역 노인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아래에는 사회 통합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카페가 있고, 맨 옥상에는 100% 식자재로 된 베지터블 가든, 커뮤니티 키친 가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노인의 전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풀어나가서 이거를 이 정도로 돈을 쓰면 얼만큼 사회 문제를 감수하겠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에 대한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휴먼웨어 역량 강화시키고, 컨텐츠에 거기에 어떤 공동체 프로그램이 스며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물리적인 터전을 만드는 것이고, 이 방법이 바로 국가 부담이 높은 데서 적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제공을 해서 그거를 할 때 아예 거점 미래에 대한 인프라를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미리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심어놓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게 위빙을 해준다고 하면 이게 위기를 막는 방패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주택입니다. 지원주택은 아주 빈곤계층에 관한 얘기인데, 빈곤계층의 이것의 핵심은 계속 복지자원을 쏟아부으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저기식으로 이렇게 사람도 살리지도 않고 더 의존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땜빵을 빨리 맞고
그다음에 사람도 살리고 복지도 자원도 적게 들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지금 주안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계속 취약한 빈민계층들을 일으켜주려고 수많은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택이 약이다 라고 디파인을 함으로써 주택을 먼저 안정되게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놀랄만한 현상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구 20%가 의료비의 60%의 비용을 다 쓰고 있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했을 때 주택을 안정되게 제공을 했더니 지금 응급실에 가는 거, 병원에 입원하는 거, 그리고 너싱 요양시설에 가는 걸로 40%를 줄였다고 하는 놀랄만한 사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지원해주고 하나씩 지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까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의 HUD에서는 다양한 건물 내 제공 방침을 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각 부처마다 엮어 나가는 구조로서 지원주택을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자원도 좋고 그다음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규모로 공동체 주택에서 이것을 지원주택을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여기에 누구를 위한 서비스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원주택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제로 SH의 혁신주택에서 지금 인재 설계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지극히 쇠퇴된 지역에 이렇게 오래도록 빈 집을 새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지역의 인근 노인들을 거주하게 만듦으로써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딜레이시키는 방법을 아지트 사업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은 뭐냐면 이 열악한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설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것이고 여기에 의존적인 인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다시 커뮤니티에 끄집어 올려서 다 같이 함께 살자고 하는 그 논리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아주 근본적인 그 지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주택을 앞으로 발전시키건 초기에는 어디에서든지 정신질환자에서부터 장애인에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극히 어려운 분들을 먼저 시작을 했다가 점점 사회 취약계층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그 다양화된 걸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초고령이잖아요. 세계에서 최고의 초고령이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것이 하나의 주거에 좋은 대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이렇게 푸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와 의존 상태를 만드는 구조에서 조금 더 자립적으로 더 살고 또 사회 통합형으로 놓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혁신주택이 이게 실험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와 컨텐츠와 휴먼웨어를 동시에 결합시켜서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뮤니티 공유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해와서 지금은 현재 공유 공간 확대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녹색, 어느 공간이든 녹색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고 거기에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알파형의 공간을 넣되 주동의 주민공간을 넣는 겁니다. 외국에는 6명, 30명 이웃 공동체를 묶기 위해서 난리를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한 동에 몇백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동 주민공간을 넣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나오자마자 바로 주민 참여 기반 맞춤형 주민 공유 공간의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사실 노인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죠. 문화, 복지, 건강 등등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 번에 어프로치할 수 있는 게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을 잘 육성을 해놓으면 국가에서 어떤 서비스 헤드쿼터가 필요할 때 이미디에이트하게 소방차 가듯이 전달할 수 있고 각 종합지원 커뮤니티 센터는 각 동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쉽게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고 점차 시민들의 삶의 질을 추구에 대응하고 커뮤니티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는 정부가 일정한 양을 법으로서 공간을 확보하게 하고 주민이 공간의 활용 주체가 되게 하고 기업에는 제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렇게 큰 예산 비용 없이도 좋은 법으로서 윈윈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방하고 해결의 풀뿌리 가버넌스가 될 수 있는 허브가 되게끔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별 생각 없이 미래지향적으로 지어지지 않는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인서션, 인앤아웃 시킬 수 있는 공유 공간을 할당을 시켜놓자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노인 서비스 지원 시설이든 아니면 노인을 위한 공유형 주택이든 들어가면 우리가 18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30 내지 50만 원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민 참여형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주민들이 논의하는 시스템이 발전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아예 합의를 하니까 지금과 같이 데모하고 민원의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일들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공공주택에 활용할 경우는 빈곤저소득층 어떻게 육성하는지, 그리고 학생과 중산층 대상 임대공간으로 어떻게 해서 소셜 믹스를 시키는지, 녹색화 거점이 아니라 고용 창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민영주택에 활용될 경우에는 생활거점센터, 저출산 대응형 주거정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및 개조 양쪽에는 뭐 나중에 공가가 발생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이미디에트하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걸로서,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아파트 공화국에 그냥 곳곳에 복지형 공간들이 구축을 해놓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한국밖에는 할 수 없는 혁신적인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그다음에 뭐 사회 보장 제도가 지금 완벽한 게 아니라 거의 없는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을 일약 복지의 선도국가로 만들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만약에 구축을 해놓으면 이제 일자리의 문제죠. 노인 일자리는 참여의 기회를 의미하지만 이거는 공간적 여건에서 생겨나고 풍요롭게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전국의 아파트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리고 이런 녹지형의 인프라가 굉장히 지역사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요소들로 활용돼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이 지금 수백만 호의 재생 물량이 다가오고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들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 사회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싶으냐라고 하는 일련의 서베이에서 실증적으로 대다수의 상당한 비율의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본인들의 은퇴의 주거 유형으로 선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시간적 나이, 생물학적 나이 외에 사회적 나이, 은퇴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고, 이 장수명 시대에 굉장히 나이에 대한 혁신과 혼동과 이런 것이 있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계약에 의한 임금 노동이 아니라, 한글 활동이 아니라 자율노동, 임금, 공동체 노동이 섞여서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미래 세대의 이 커뮤니티 환경은 플랭크톤과 같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노인인구뿐 아니라 유휴인구들이 준생산인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터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지금 은퇴를 하면은 다 무급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무급까지도 돈을 좀 벌 수 있고, 각각 조금씩 떨어지면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일거리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의 모리렉트가 있는데요. 랜드 그랜트 유니버시티 인프라인데, 링컨은 앞으로 미 산업사회에 우리가 미국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딱 토지에 제한된 토지, 전국의 토지를 시큐어하고 거기에다가 좋은 에듀케이셔널 시스템을 만들 거를 구축을 했죠.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랜드 그랜트 유니버시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칼리지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리렉트가 통과된 지 50년 만에 전 세계 기술 교육의 세계적인 선도주자가 됐죠.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뭘까? 미래 복지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조치는 복지 서비스가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전체의 주택을 시설을 전부 다 이제 주택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럴 경우에 이런 공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일반형 생활지원 보호 요양형 주택들을 이렇게 낼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단지 인프라의 모습을 다양하게 바꾸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집에서 늙어가는 거, 남이 또 아프면 병원 가듯이 늙어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 하나의 터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국민이 좋은 주거에 산다는 것을 아주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주거단지를 플렉시케어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유니버설 주거단지로 전환하는 데도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금 난리죠. 그죠? 그런데 우리 중앙에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니버설 디자인이 발전해 온 거는 장애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잠재성 있는 사람들까지를 다 포괄함으로써 상당히 호응도가 높게 하죠.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거였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살고 있는가에 대한 도시 구성원들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 또 발전을 했고, 생애의 주기의 사이클에서부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을 해왔던가라고 보니까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치나 여성치나 도시 난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데피니션으로 연령, 인종, 성별, 문화, 생활양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로 발전을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모두를 위한 공공 유니버설 디자인은 어떻게 하면 쉽게 이동하고 인지하고 도시를 알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사용을 할까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안전과 시민 편익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인권 문제와 지역 통합 돌봄과 직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활기찬 노후와 건강 도시를 구현하는 거랑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20세기 산업사회에서의 우리가 표준 인구라는 것을 저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인구가 발전해 왔냐면 이렇게까지 발전해 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의 그리드를 줬을 때 파브릭 섹터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파브릭이니까 그 모두 써야 되니까 얼만큼 많은 다양한 사람을 포용할 거냐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나에게 얼만큼 맞춰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미 이거는 이전 시대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맞는 최소의 기준으로 유디지능법을 어떻게 만들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문화로 성숙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니버설 디자인의 맥락에서 베리어 프리는 뭐냐라고 하면은 필수선으로서 면제부인 거죠. 이것까지만 하면 사인해 줄게. 면제부라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2차 대전 이후에 상위군인을 위해서 만든 ADA법이거든요. 옛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전격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법을 수위를 높여서 조절을 하는 거는 그거는 시대적인 필수적인 요구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법은 뭐 국토부에서는 도시공간 조성에 관한 거지만 복지부에서는 지역 통합 돌봄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것이고, 다른 여러 정부 부서들에서도 전부 다 거의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지금 모든 지자체의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우리나라가 더 지금 초초고령화에 더 지금 사회 양극화에 더 심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우리가 주거 복지 인프라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들로서 이것을 좀 더 빨리 촉진시키는 하나의 좋은 패러다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초로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이 나와 있어요. 이제 실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서 공생적 조성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참여하는 시민을 만들려고 하고, 또 유니버설 공공환경은 고령층의 도시 환경에 압도적으로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법 또한 국정 목표랑 연결이 돼서 각 정부 부서에서 하는 모든 공공환경에 대한 가이드, 지침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주요의 핵심은 뭐냐면 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 모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까지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의미가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그런 어떤 앞으로는 디자인이 되지 않는다. 왜? 우리의 국민 세금으로 전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잘된 유니버설 디자인이죠.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의 교사 지도서에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느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터전이 넓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유니버설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걸 배려할 줄 알면 인성은 당연히 기르는 거고, 그다음 거기서부터 융합적 창의력이 나오기 때문에 21세기 인재상이 융합 인성과 창의력을 기반한 미래 인재잖아요. 그런 어떤 취지하에서 보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발전 초기의 미국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인프라를 했고, 이것이 전 미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초고령 사회 한국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복지공간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당대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두고두고 지금의 결정에 길이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서 내리는 편지가 암울하게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살면서 이런 공간이 얼마나 중요했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 되고 나서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지를 체감하면서 산다라고 해서 감사의 편지를 받을 수 있는 디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은 이렇게 오래도록 걸쳐서 인지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은 지금 발의가 돼 있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커뮤니티 공유공간 조성법을 만들면 저는 가장 위기의 나라로 꼽혔던 나라가 일약 세계적인 복지 선도국가로 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 위기를 복지 선도국가로 만드는 건데, 복지부는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을, 국토부는 복지공간 인프라를, 행안부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문화부는 공생 디자인 문화를, 교육부에서는 더불어 사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위기감이 엄습해오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거공간 인프라는 각 요소별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 법은 뭔지,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